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인조 14년에 일어난 전쟁 병자호란.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왕자들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정말 속상해요. 조선의 위상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죠.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조 이후의 시대를 이끈 두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17대 왕 효종, 18대 왕 현종입니다. 효종실록 열어봅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는 낯선 땅 청나라에서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해요. 청나라 황제는 두 왕자를 신하부리듯 합니다.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흐르고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소현세자는 청에서 온 지 2달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인조가 죽고요. 복림대군 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효종은 즉위후 청을 정벌한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청나라에 복수해야 한다. 북벌.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한다는 뜻의 북벌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요. 청나라에부터 조선을 괴롭히는 간신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간신 김자점. 박쥐처럼 청나라에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을 몰아내야 한다는 상소가 줄을 잇습니다. 위기를 느낀 김자점, 청나라의 효종을 고발합니다. 와, 너무한데요? 김자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자점의 시도는 곧 발각되었죠. 이 사건으로 김자점은 물론 친청 세력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이후 청나라를 반대했던 척화파가 권력을 얻게 됩니다. 효종은 이 척화파와 함께 북벌을 준비합니다. 변방에 허물어진 성을 고치고 무기를 새로 수리합니다.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군사훈련도 집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종의 이런 노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러시아와 싸우다 나선 정벌. 청나라가 연해주라는 곳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내네요. 조선에 조총군을 좀 보내주시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이 총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거든요. 효종은 조선의 조총군들을 청나라에 보내죠. 조총군은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러시아와의 2차례 전쟁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인 조선의 조총군들. 러시아를 가리키는 한자인 나선을 물리친 싸움이란 뜻에서 이 전쟁을 나선정벌이라고 부릅니다. 나선정벌 이후 효종은 북벌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럼 이제 청나라 공격! 잠깐만 작은별, 북벌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백성들은 북벌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요? 북벌 이거 전쟁 아닙니까? 북벌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되길 바랐죠. 전쟁으로 땅이 망가져버린 탓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고요. 또 이 청나라가 요구하는 그 수많은 재물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신하들은요. 조선보다 몇 배나 강한 나라인 청을 정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효종은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북벌의 꿈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꺾이고 맙니다. 무슨 일이에요? 효종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재위 기간 10년 내내 북벌을 향한 의지를 보였던 효종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래서 효종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18대 왕 현종입니다. 현종은요, 즉위하자마자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이 치열한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효종의 새 어머니인 자이대비가 아들 효종의 상에서 몇 년이나 상복을 입느냐 이 논쟁이죠. 왕실의 예절을 두고 벌어진 이 논쟁을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치 논쟁이었습니다. 서인의 주장은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반면 남인은요, 원래 하던 대로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서인은 효종은 자이대비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 아니니까 3년이란 원래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 해도 왕이니까 왕실의 예절을 적용해 첫째 아들과 같이 대우해야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반된 의견 속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글쎄요. 서인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네. 15년 후 이 논쟁이 다시 불이 붙습니다. 2차 예성 논쟁 뚜둥. 이번엔 효종의 왕비인 인선 왕후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인선 왕후의 시어머니인 자이대비가 이번엔 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또다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게 된 겁니다. 9개월만 입으면 된다는 서인, 그래도 1년은 입어야 한다는 남인.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현종의 결단에 서인들의 기세는 대폭 꺾여버리고 결국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죠. 조선 최악의 재앙. 조선에 무슨 일이... 현종 11년의 봄. 아유, 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씨를 뿌려야 하는데 온 땅이 메말라 척척척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도록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하늘. 다행스럽게도 7월이 되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긴 합니다. 오, 드디어! 하지만 아이고야, 이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엔 전국에 물난리가 납니다. 지진, 냉해, 가뭄, 홍수, 우박, 태풍, 전염병, 해충. 불과 2년 사이 무려 8가지 자연재해가 그냥 조선을 그냥 덮쳐버립니다. 1670년 경술년, 1671년 신해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이 재앙을 경신대기근이라 부르는데요. 이 기근으로 조선 총 인구의 5분의 1인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실로 수백 년 이래에 없던 재난이었다. 최악의 자연재해. 현종은 백성을 위해 세금을 줄이고 죄인을 위한 형의 가혹함을 줄이는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긴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현종. 하지만 현종이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종을 이 신하들의 싸움에 끼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왕으로 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효종, 현종 두 왕에게 조금은 좀 후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왕 모두 전쟁 후 혼란했던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했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효종실록, 현종실록 끝!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자, 오늘은 두 명의 왕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19대 왕 숙종과 20대 왕 경종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붕당 간의 갈등이 막 끊이질 않았거든요. 붕당!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 나뉘는 무리를 말하는 말, 맞죠? 맞습니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 붕당 간의 싸움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이 혼란 속 조선을 이끈 두 왕. 궁금하시죠? 네. 숙종부터 얼른 만나보죠. 숙종실록 열어봅니다. (1674년) 조선 제19대 왕이 된 숙종. 18대 왕 현종이 왕비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숙종이었거든요. 14살 어린 나이에 왕위 자리에 오릅니다. 성종, 명종의 경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 어머니나 할머니가 왕의 옆에서 나랏일을 살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청정. 하지만 숙종은요, 수렴청정 없이 즉위하자마자 직접 나랏일을 챙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레벨업 한다고 하잖아요. 숙종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레벨업을 해나갑니다. 바로 환국을 통해서입니다. 한국? 판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바뀐다는 말이겠죠. 숙종이 왕이 될 당시 조선 조정은요, 서인과 남인으로 세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왕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선 한 분당에게 힘이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인이 힘이 좀 세졌네 싶으면 남인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인이 힘이 좀 세졌네 싶으면 서인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가운데 있는 왕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 환국으로 레벨업! 심지어 숙종은요, 사랑까지도 정치에 이용합니다. 네? 숙종에겐 왕비 인현왕후와 후궁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인현왕후 장희빈.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궁녀로 처음 궁에 들어옵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지만요,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요, 유명한 명문가인 여흥 민씨 집안에 태어난 양마집 교수였습니다. 둘의 집안 차이가 큰데 라이벌이 될 수 있어요? 당시 왕실에서는요, 왕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게 뭐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장희빈이 해냅니다. 후궁 장희빈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숙종은 얼른 왕자를 후계자인 원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인들이 숙종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직 왕비 마마의 나이가 젊습니다. 언제든 왕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는요,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립은요, 곧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었던 셈이죠. 결과는 장희빈과 남인의 승리. 숙종은 이 장희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윤을 원자로 삼습니다. 동시에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사건으로 서인들은 힘을 잃고 조선의 조정은 남인들의 차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5년 후 다시 서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납니다.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연인군. 연인군 뒤에는 서인이 있었지요. 서인은 이 연인군을 앞세우고 슬슬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줄어든 데다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으니 서인에겐 아주 좋은 기회였겠지요. 서인들은 숙종을 찾아가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가 연인군을 낳은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한다고 이릅니다. 숙종은 남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다시 서인들을 앉힙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도 다시 중전 자리를 찾지요.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후궁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번갈아가며 왕비가 됐다가 쫓겨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아이, 어지러워. 왕의 뜻에 따라 자주 정권이 바뀌자 신하들은 내내 왕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활개를 치던 효종 현종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자신의 정적 목적을 위해 사랑을 거침없이 이용했던 숙종. 숙종은 환국을 통해 얻은 강력한 왕권으로 조선 후기 사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 쑥대밭이 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토지를 정비해 백성이 새롭게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숙종은 무려 46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선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켰죠. 그리고 1720년 6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이 떠난 자리, 장희빈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1701년)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한 죄로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14살 세자였던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의 죽음 이후 내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숙종이 죽은 후 드디어 경종이 왕이 오르지만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경종에게는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노론이었습니다.
노론이요? 환국 정치를 거치면서 서인들 사이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된 겁니다. 노론은요, 사사건건 이 경종을 무시했던 반면에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죠. 경종이 즉위한 지 1년 되던 해, 이 노론은 경종이 이 아들이 없다면서 이 경종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연인군이 나란 일을 맡는 게 좋겠다고 요구까지 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말이죠. 경종이 왕인데 기분 나빴겠어요. 왕 입장에선 정말 불쾌한 요구였죠. 하지만 경종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나란 일에서 손을 떼겠소. 소론이 명을 거둬달라며 눈물로 청하자 경종은 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또 명을 거둡니다. 에? 이렇게 쉽게요? 경종이 덫을 놓은 거였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경종에게도 반대파 노론을 쳐낼 기회가 찾아옵니다. 소론 중에 이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일경은 이 노론이 왕에게 저지른 행동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경종에게 바칩니다. 경종은 노론 인사들을 영모죄로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버리죠. 아버지 숙종처럼 환국을 통해 레벨업! 이걸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1724년 어느 여름 경종은 37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숙종은 신하들의 세력 다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튼튼한 왕권을 세웠지만 아들 경종은 신하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뜻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지요. 갈등이 절정에 달한 조선을 이끌었던 두 명의 왕, 숙종실록, 경종실록 끝! 대신들의 갈등 당쟁의 소용돌이 조선 같은 상황 다른 성향보다 강력한 왕권 자랑한 숙종 이리저리 휘둘린 왕 경종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만나볼 왕 아니에요? 오, 눈치가 제법인데요. 맞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는요 83세까지 살았던 장수왕이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재위 기간도 무려 52년이나 됩니다. 자, 그만큼 한 일도 많았겠죠? 자, 영조실록 열어서 얼른 확인해 봅시다. 백성을 닮은 왕 영조. 사사로움을 버리고 탕평을 이루라.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영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탕평? 그게 뭐예요? 탕평이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 조선의 붕당은 계속해서 분열하잖아요.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막 갈라집니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당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신하들은 나란 일을 챙기기보단 서로 다투기에 급급하지요. 그래서 영조는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라. 영조는 노론의 지지로 왕이 됐지만 절대 노론의 왕으로만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론과 노론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공평하게 관직에 앉히려고 노력했지요. 오, 그게 바로 탕평이군요. 영조실록에는요, 탕평이란 이 단어가 300번도 넘게 등장을 해요. 그 정도로 영조가 탕평의 진심이었다는 뜻이었겠죠. 탕평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신하들은요, 영조에게 아주 엄하게 혼나거나요, 관직에서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웬 음식이에요? 맛있겠다. 영조는요, 요리에도 탕평의 뜻을 담습니다. 탕평채라는 음식인데요,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색이 다른 각각의 재료들을 함께 섞어 먹는 것처럼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한데 어우러져
사이좋게 지내길 바랐던 겁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영조는 전국에 금주령을 내립니다. 금주령이 뭐예요? 술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이죠. 우리나라 전통 술들은요 주로 곡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영조는 술을 빚느라 이 곡식이 낭비되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백성은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 술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었죠. 금주령 어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립니다. 영조 26년 영조는 창경궁 앞에 직접 나갑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군역으로 고통받는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군역 때문에 힘듭니다. 군역은요 16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창 일할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집안 농사는 누가 짓겠습니까? 군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노동력 대신 물건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1년에 2필씩 삼배나 무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옷감이죠, 옷감. 군역이 부담이 된 사람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남아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그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자, 영조는 이렇게 군역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조는요 균역청을 설치하고요 본격적으로 균역법을 시작합니다. 균역법이 뭐예요?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인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진짜 백성을 생각한 왕이었네요. 무수리의 아들. 이런 영조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영조의 어머니 이 숙빈 최 씨의 신분이 너무 낮았거든요. 숙빈 최 씨는요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무수리는 궁중에서 일하는 소녀라는 뜻인데요. 궁녀 밑에서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입니다. 종. 일반 궁녀의 아들이 왕이 되어도 이 정통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고야 하물며 궁녀의 종인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소소소소 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영조는요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했지요.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조는 어린 시절을 궁궐 밖에서 보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쭉 궁궐에서만 살았던 이전의 왕들과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영조는요 백성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무수리 신분으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평생 검소한 삶을 삽니다. 영조가 입은 옷은요 이 소매가 해져가지고 솜이 옷 밖으로 나올 정도였대요. 방에 창호지가 떨어지면 손수 종이를 오려붙이고 신발과 버섯이 닳으면 그걸 다시 기워 신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이죠. 조선 왕실 최악의 비극. 사도세자. 백성에겐 누구보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왕이었던 영조. 하지만 영조가 아주 무서운 호랑이로 변할 때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영조 나이 42살에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귀한 아들이 나중에 사도세자로 불립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2살이 되던 해에 그를 세자로 책봉하고 3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영조는 세자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거든요. 자주 세자를 불러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곤 했죠. 세자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요 신하들 앞에서 네 이놈! 크게 혼을 내기도 했어요. 세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 영조가 두려워 병을 핑계로 수업에 빠지는 날도 점점 많아집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냐? 그 옷차림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날씨가 이런 것도 다 네 탓이다. 온갖 이유를 들어 사도세자를 혼내던 영조. 급기야 사도세자는요 아버지 영조가 나타나면요 이 구석에서 펄펄 떨거나 울다가 까무러칠 정도로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빵 하고 터지는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라 불리는 그날의 사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일러 바친 겁니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몰아내고 왕이 될 계획을 세운다는 이 엄청난 말과 함께 말이죠. 영조는 그 길로 사도세자를 불러들입니다. 넌 죽을 죄가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8일 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힌 채 목숨을 잃고 말죠. 영조, 너무 무서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영조의 모습 참 아쉽죠. 하지만 영조는 왕으로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조 시대부터 이 조선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영조가 조선의 왕들 중 가장 백성을 닮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천한 신분인 어머니 밑에서 백성의 삶을 배웠고 왕으로 있는 52년 동안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영조실록 끝. 가장 오래 살다 간 왕 당평 정치 백성 사랑 아들 죽인 비정한 왕 최고의 왕 최악의 아버지 백성을 닮은 왕 영조 조선의 모든 것 조선 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 왕조실록 우리가 21명의 조선 왕을 만나는 동안 조선이 건국된 지 30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40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은 조선. 네, 정말 힘들었잖아요. 꿋꿋하게 버텨온 조선. 우리의 조선이 다시 한번 꽃을 피웁니다. 오늘은 조선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왕 정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조실록 열어볼게요. 조선을 바꾸다 정조. 1776년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지그식 현장.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정조. 정조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특히 노론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죄를 짓고 죽은 죄인이었거든요. 사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노론과 관련이 있었어요. 사도세자가 살아있던 시절 노론은 계속해서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일러 바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매섭게 추궁하죠.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손을 데리고 나가거라. 결국 영조는 자신의 손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정조는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에게서 죄인의 아들이란 꼬리표를 떼어주고 싶었어요. 영조는 그래서 정조를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꼬리표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노론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런 노론의 강력한 반대를 꺾고 왕이 된 정조. 그럼 이제 정조의 복수가 시작되나요? 정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정조는 이 복수의 칼 대신 개혁의 칼을 꺼내듭니다. 개혁의 중심 규장각. 정조표 개혁이 시작된 곳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정조는 왕과 관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규장각 이곳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뽑은 시사들과 나랏일을 논의하면서 노론 출신 시사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거둡니다. 규장각 관리들은 기존의 관리들과 달랐습니다. 중요한 나랏일을 정하는 높은 관리 대부분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요, 이런 신분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왕이었죠. 정조는 서얼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서얼이 뭐예요? 서얼은 양반 아버지와 양반이 아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쪽 양반이라 불리기도 하죠. 서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요. 능력이 있어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차별 속에 살아야 했죠. 정조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서얼 인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서울도 내 신하인데 꿈을 펼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나의 잘못이다. 서얼은 정조를 도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특히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서얼의 인재 박제가 고리타분한 조선을 바꾸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조선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박제가는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북학의란 책을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하죠. 좋은 농사 기술을 배우면 많은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 백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실학자요? 이 실학은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실학자는 그런 실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당시 대부분의 양반은요, 청나라, 아이 오랑캐야 이렇게 무시했고요. 자존심 때문에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실학자들은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배부르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조는 실학자와 함께 조선을 바꾸고 싶었던 거군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세상. 저기 그 줄지어 있는 가게들 보이죠? 이런 가게를 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고요. 시전상인은 나라로부터 여기서 장사를 해도 좋다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고 좋은 자리에서 가게를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전상인들과 달리 거리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게를 난전이라고 합니다. 이 난자가 어지러운 난자거든요. 시전상인들은 난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금 난전권을 요청합니다. 금 난전권이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금 난전권을 갖게 된 시전상인의 힘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난전을 막 난폭하게 단속했죠. 금 난전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뇌물로 정치 자금까지 대줬습니다. 그 관리들은요, 권력을 가진 노론들이 많았다 그래요. 시전상인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심지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야 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시전상인은 상품의 가격을 높여 그 돈을 충당했을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백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백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금 난전권을 없애기로 합니다.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백성 누구에게나 상거래를 허할 것이오. 지금은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 금 난전권을 없앤다는 건 이거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선생님은 정조가 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 난전권이 없어지면서 시전상인의 횡포도 줄고 백성의 삶도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노론 세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었죠. 새로운 조선을 이끈 정조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정조 멋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조의 최대 개혁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자, 그건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